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서 스포츠 양상형 컨텐츠를 보면서 소비하는 삶을 살면 인간이 아니다 라는 거죠. 동물과 같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고난과 고뇌의 연속이다. 불행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다. 아픔으로 더욱 성숙해져라. 태어남은 동료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고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등산의 기쁨은 사실 산을 올라가는 순간, 목표를 이루는 순간보다 그 과정에서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다. 인생에서 고난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라. 그보다 삭막한 인생은 없다. 그러니까 등산을 할 때도 사실 정상을 갔을 때도 기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나가는 과정 자체도 기쁨이라는 거죠. 그 고통의 과정이 없어지게 되면 인생이 무미건조하고 전혀 즐겁지 않다. 그리고 삭막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고통과 쾌락은 서로 꼬리를 물고 있다. 행복은 희생을 동반한다. 상실 없이는 기쁨이 없고 고통 없이는 쾌락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기쁨을 느끼려면 그 기쁨 이전에 고통이 있어야만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쁨과 고통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 라는 거죠. 인간은 고통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다.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강화돼서가 아니다. 오히려 고통에 의해서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은 커지고 고통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은 멀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고통은 피해야 하는 것, 기쁨은 추구해야 하는 것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지만 사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진다.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차라리 고통은 피할 수 없으니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편안해지고 거기서 오는 행복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이 있어야만 인간이 비로소 완성된 존재가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모든 걸 이룬 삶은 권태뿐. 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천국에 사느니 지금 이곳에서 고난을 받고 싶다. 고통에 몸부림치고 싶다. 권태와 고통이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 소망들 이게 모두 이루어진 상태는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삶은 권태로울 거고 더 고통스러울 거다. 차라리 나 쇼펜하우어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 그 고통스러울지라도 고통과 함께하는 삶이 나한테는 더 낫다. 그게 오히려 다이나믹한 삶이고 화려한 삶인데 모든 내 소망이 다 이루어진 삶은 무미건조하고 무색무취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권태에 시달리던지 고통에 시달리는 것 두 종류뿐이다. 어차피 인간은 권태로운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보다 고통을 사랑해야 한다. 처음에는 괴롭겠지만 기쁨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 단계에서 인생은 더 고통스럽지도 권태롭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그 자체가 된다. 그것으로 고난은 끝이다. 쇼펜하우어는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가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애초에 고통스럽거나 권태에 시달리거나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행복을 경계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진짜 고통이 와도 덤덤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은 끝없는 투쟁. 인간은 삶의 여정에서 쉬지 않고 적을 발견하고 적을 상정하고 적이라는 이름을 붙여 대항한다. 인류 역사를 봐도 역사 대부분은 전쟁과 반란, 폭압과 갈등이다. 평화는 전쟁 사이에 반란 사이에 잠깐 찾아오는 휴식과 같았다. 세계의 축소판 개인의 삶 또한 끝없는 투쟁이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쇼펜하우어에게 인생은 고통이고 권태고 그리고 투쟁이고 이렇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불행한 존재라는 거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 불행, 고통을 사랑하면 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모인 사회 국가의 역사를 봐도 짧은 순간의 평화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역사는 전쟁, 고통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만 봐도 인간은 고통을 위해 태어난 존재다라고 또 역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사유, 능력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사유는 인간 고유의 기능이다. 사유를 인생의 본질로 삼았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진다. 그래서 행복은 사유이다. 그러니까 사유는 그냥 말 그대로
깊게 생각하고 사색하고 또 철학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인생에 왜 태어났는가,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가장 인간다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말한다고 진리는 아니다. 다수는 그저 많은 숫자일 뿐이다. 세상은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야말로 내 눈엔 전부 오류투성이다. 인생에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사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대다수가 1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2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인생에 완전한 정답, 완전한 진리는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사유하는 능력으로 비판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군주와 같다. 그는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자신의 성을 지켜내고 독립된 지위를 누리고 그에게 명령하는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의 삶은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 사유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의 성을 구축하고 이 성 밖에서 나에게 명령하는 자에게 쉽사리 그 말을 고지곧대로 수긍하지 않는다는 거죠. 타인의 말, 타인의 명령이 옳은지 안 옳은지 판단을 나의 사유를 통해서, 나의 사색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내 중심이 사색을 통해서 바로 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 정신의 정점은 판단 능력,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만큼 개체로서 완성도와 독립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세네카도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누군가의 말을 믿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권위를 신봉하고 따르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을 비판 없이 그냥 수긍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에너지 소비도 적고 편하니까. 근데 그렇게 삶을 살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으로서 완성도가 높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또 한번 강조하고 있죠. 오직 질문을 통해서만 성장한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 살아가는 이유, 목적을 밝히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과거에 그렇게 해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와서 관행처럼 해왔으니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가 아니라 왜 해야 하지? 왜 그렇게 관행처럼 이때까지 해왔지? 그게 내 기준에선 맞는 것인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적인 자세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기술은 인간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든다. 기술과 산업이 발달할수록 겉으로 인간의 삶은 편리해지지만 안락한 삶에 도취된 인간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 스스로 극복 의지를 잃게 된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영상 컨텐츠 쇼츠나 틱톡이나 SNS를 통해서 쉽게 소비하잖아요. 근데 이 소비 방식은 그냥 수동적이라는 거죠. 능동적으로 이 영상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필터 없이 그냥 그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감정적으로 소비만 하게 되는 거예요. 발달된 이런 기술 덕분에. 그래서 진짜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사색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쉽지가 않다. 그 능력이 기술 덕분에 갈수록 떨어지게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노동에 뛰어들어라. 노동의 땅방울은 자기 자신의 의미에 눈을 뜨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무언가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내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지의 출현을 연습하는 것이다. 일생일대의 대사건만 기다리고 있는 건 방관이다. 과거 성인들은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기에 큰일이 닥쳤을 때 이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여도 주위 사람들에 비교해서 내 일이 너무 보잘것없어, 돈도 못 버는 일이고 너무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미 없는 일 같아 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거죠. 그 하찮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내 안에 능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큰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일만 생기길 기다리기만 하는 건 미련한 거고 방관이다. 도둑놈심보다 라는 거죠. 성실함은 다른 자질의 부족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미덕이다. 천부적 재능을 타고나도 성실이 부족하면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다. 성실은 어쩌면 어떤 능력으로도 보완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그러니까 성실함 이외에 우리가 부족한 자질이 있어. 그러면 이 성실함으로 그 능력들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실함 자체는 어떤 다른 능력으로도 보완할 수 없다. 대체 불가능한 미덕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미덕이 성실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출세와 명예를 위해 살지 마라. 욕망을 덜어내고 우리의 삶에 충실해진다면 용기는 저절로 솟아날 것이다. 한 사람의 용기는 다른 사람의 용기도 깨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출세나 명예나 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높은 지위의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그 삶을 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의식이 부족한 사람은 명예와 체면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체면을 중시하는 까닭은 내세울 인간성이 직분, 그러니까 직업에서 얻은 명예 말고는 없어서다. 현명한 자는 술 취한 자에게 얻어맞아도 옷을 빨면 그만이다 라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의식이 결여된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시기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고집만 부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죠.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면 그렇게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호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꼰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사들, 간혹 그런 이제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과 마인드는 바로 자의식이 결여돼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자존감이 부족하고 내 안에 자의식이 부족하면 계속 그 사회적 체면, 사회적 지위로 내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 자존감이나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그냥 길 가다가 나한테 뭐 행패를 부리거나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데, 내 자의식이 낮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긁힌다는 거죠. 사소한 이런 시비에도 내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서 그 하나하나의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유는 만족이 아닌 의무이다. 내가 뭔가를 가졌다는 것은 내게 어떤 의무가 주어졌다는 신호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나는 많은 의무로부터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소유는 의무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뭔가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 같은 말인데, 무소유를 쇼펜하우어가 주장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가지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 그래서 오히려 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이 사회적 지위,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뭐 외제차나 내 명품 백이나 뭐 명품 옷이나 이런 물건을 가짐으로써 내 가치를 남에게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과시하려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은 진정한 내 안에 자의식이 낮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제3의 성격, 획득 성격. 성격에는 예지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으로 나뉜다. 전자는 선천적인 것, 후자는 후천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제3의 성격, 획득 성격이라는 것이 있다. 이 획득 성격은 자기 자신의 반응을 수집하고 기억하면서 만들어진다. 단순히 경험을 통해 획득되는 경험적 성격은 수동적이지만, 이 획득 성격은 자기 기억을 회고하며 조정을 거치는 보다 능동적인 특징이 있다. 그래서 획득 성격은 방황과 실패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그리고 획득되는 획득 성격. 그래서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이든, 그리고 뭐 부모님이든 타인을 통해서 듣고 배워서 얻어지는 성격, 후천적인 성격, 이 이외에 획득 성격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 성격은 내가 경험함으로써 과거 기억에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었어. 그럼으로써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나 보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어른이 넘어졌는데 내가 도와주지를 않고 지나갔어. 그 행동에 대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 기억을 토대로 나보다 약자인 사람을 이렇게 돕고 선행을 베푸는 게 그게 더 올바른 행동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내 판단하에 그 성격을 재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획득 성격이라는 거는 결국에 자기가 직접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대 때의 성격과 30대 때의 성격, 40대, 50대, 60대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단순히 후천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얘기를 들어서 바뀐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 이렇게 행동하고 성격이 이런 성격이 진짜 멋있는 성격이네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업그레이드 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쇼펜하우어의 이제 아포리즘에 대한 책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책을 읽기 전에 뭐 쇼펜하우어는 워낙 유명한 철학자니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염세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경계를 하고 책을 읽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염세적이지 않고 오히려 인생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이 많았어요. 톨스토이도 뭐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 인생은 살아있는 게 비극이다. 빨리 죽자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짜 삶의 의미는 애초에 인생은 불행하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그 과정에서 행복감도 느낄 수 있다. 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좀 세상을 마냥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예상치 못한 불행에 계속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게 되지만 애초에 인생은 쉽지 않다라고 그 기본 베이스를 그냥 깔아버리면 조금 힘든 일이 생겨도 그치 내가 그랬잖아, 내가 말했잖아, 원래 인생은 쉽지 않다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근데 그러다가 좋은 일이 생겨. 이런 좋은 일도 생기네. 이제 행복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원래 인생은 살만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이제 당연하게 생각해버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니까. 이 이외에도 사색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아무래도 철학자다 보니까 좀 강조를 하죠. 그래서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뭐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다도 맞지만 인간은 왜 사는가, 깊은 사유를 하고 깊은 사색을 하는 이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행동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서 양상형 쇼츠 뭐 양상형 컨텐츠를 보면서 소비하는 삶을 살면 인간이 아니다 라는 거죠. 동물과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이런 모난 성격들을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깎아내고 다듬어서 점차 완성된 성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획득 성격을 가지고 내 안의 성격이 광물에서 원석이 될 수 있다.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거를 내 삶에 내 성격에 적용시켜야, 그래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이었고요.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좀 지적할 사항이 있다면 마음껏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